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는 사랑을 모른다. 지은이는 스즈키 쇼. 1952년 도쿄에서 출생했다. 호세대학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은 1956년 미국에서 출판되었다. 출판과 동시에 베스트셀러로 등극, 이후 7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지금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제목만 보고 연애 방법을 알려주는 실용서로 착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고, 출간 당시 미국에서도 섹스 기술을 알려주는 책으로 오해한 사람이 꽤 있었다고 한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자유연애를 마음껏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으론 몇 개월, 아니 몇 주일만 만났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애인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헤어지거나 애인의 핸드폰에 모르는 이성으로부터 온 문자를 보고 이별하기도 한다. 과연 이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둘이 사귀면서 깊은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요, 그런 유대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그저 잠시 마음이 맞은 둘이 만나고 데이트하고 성행위를 즐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그 어떤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절대 혼자 살 수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간접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 한다.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것,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랑이다. 원래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남에게 인정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남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면 자아가 무너지고 만다. 정신분석학에서 보면 자아는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무리해서 만들어낸 허구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 좋을 대로 구상해 놓고 그 이야기에 맞춰 살아간다. 스토커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은 자신에게 전혀 호감이 없는데 상대방도 나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유형이다. 다른 하나는 교제하다가 상대방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상태로 돌아가자며 협박하는 유형이다. 두 유형 모두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진 사람으로 중심에 오직 자신밖에 없다. 최근 남녀의 교제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사랑받고 싶다고 바라는 만큼 상대방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사랑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감정이라고 착각한다.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것으로 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한편 무슨 이유에서인지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관한 책은 찾아볼 수 없다. 사랑받는 관계의 원형은 모성애에 쌓여있는 단계, 즉 유아 단계의 사랑이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아직 유아인 셈이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만 사랑하기에 적합한, 다시 말해 사랑받을 만한 올바른 대상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살아온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선택할 때도 무의식 중에 시장 원리, 즉 교환의 원칙을 따른다.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수준의 양질의 상품을 찾으려고 한다. 자신에게 이득인지 손해인지에 따라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 라고
프롬이 묻는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영어로 fall in love는 사랑에 빠지다라는 뜻으로 이 감정은 만국 공통인 모양이다. 이에 대해 프롬은 정확하게 말했다. 여태까지 남남으로 지내오던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사이에 놓인 벽을 허물고 친밀함을 느끼며 일체 혹은 합일에 빠지는 순간은 인생에서 가장 가슴 벅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순간이다. 특히 성적인 관계에서 시작된 연애는 순간적인 설렘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프롬은 말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진정한 사랑은 아니다. 프롬은 영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했다. 에리히 프롬은 190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대인 아버지와 핀란드계 어머니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친가는 대대로 유대교 랍비 집안으로 증조부, 조부 모두 저명한 랍비였다. 랍비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이자 율법학자를 칭하는 말이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의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굳게 믿고 소중히 지켜왔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제1차 세계대전은 문명의 종말이자 세계의 종말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당시 20대였던 프롬에게도 가치관이 180도 뒤집힐 만한 큰 사건이었다. 훗날 그는 이 시기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다. 1918년 전쟁이 끝났을 때 청년이 된 나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문, 인간 집단 행동의 비합리성을 이해하고 싶었던 바람과 평화와 국제적 상호 이해에 대한 열정적 욕구에 사로잡혔다. 모든 공인 사상과 공식 선언과 같은 것이 매우 회의적으로 느껴져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라는 확신으로 가득 찼다. 프롬의 사상은 정신분석학의 토대를 두고 있다. 정신분석학은 오스트리아 빈의 의사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의해 창시되었다. 초기 정신분석학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을 치유하는 심리치료법이었다. 심리학의 한 분야로 다른 심리학과 구별되는 차이점은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다룬다는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한 데카르트 이후 서양 철학은 나를 인간의 중심으로 보았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인간의 중심은 무의식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즉,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나, 즉 자아와 자신이 모르는 나, 즉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자의 지배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인간의 정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성욕이라고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프롬은 그의 첫 번째 저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출판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인간은 고독을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전제에서 모든 해석을 시작한다. 인간은 고독을 싫어하면서도 한편으로 자유를 동경한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자유를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자유로워질수록 개개인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고독에 신음한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다시 고독에서 도망치려고 스스로 자유를 멀리 떠나보내는 선택을 한다. 거대한 권위에 몸을 맡기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를 내어주고 고독에서 벗어나려는 심리에서 생긴 것이 바로 파시즘이다. 히틀러 같은 독재자와 파시즘 국가가 탄생한 이유를 깊이 파헤쳐보면 이와 같은 인간 행동 원리에 원인이 있다. 결국
국민이 스스로 원해서 파시즘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두 번의 세계전쟁을 겪으며 인간의 정신과 바람직한 사회 모습에 관심을 두고 왜 라는 의문을 던졌던 에리히 프롬. 그의 의문이 최종적으로 이른 곳에 바로 사랑이 있었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동물의 애정은 본능이다. 이런 본능은 인간에게도 남아있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본능의 세계에서 벗어나 자연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인간도 본능이 있지만 동물의 본능과는 확연히 다르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를 욕동이라고 부르고 동물의 본능과 구별한다.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면 발도 빠르지 않고 힘도 세지 않은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집단 생활 때문이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살아남기 위해 집단 생활은 필수다. 인간은 혼자 사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바로 의식의 작용 때문이다. 아프리카 황무지에서 고독하게 사는 퓨마가 외롭다고 느낄까? 전혀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고독을 의식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배경에는 고독과 고립의 불안이 존재한다. 인간의 가장 절실한 욕구는 고립을 극복하고 고독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려는 욕구다. 고립감을 극복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집단에 대한 동조다. 집단에 동조함으로써 개인의 자아는 거의 소멸되고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된다. 고독이라는 두려운 경험에서 구제받는 것이다. 인간은 고독이 두려워서 모두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원하면서도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프롬은 평등이라는 개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사회는 입자를 갖춘 원자와 같은 인간이 필요하다. 그러는 편이 수많은 사람을 모아도 마찰없이 원활하게 일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구조는 인간의 표준화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런 표준화를 평등이라고 한다.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과 융합하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망이다. 그것은 가장 근원적인 열정이고 이 욕망이야말로 인류를, 집단을, 가족을, 사회를 결합하는 힘이다. 융합을 달성하지 못하면 인간은 발광하거나 파멸하고 만다. 스스로 파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기도 한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인류는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다. 프롬은 성숙한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성숙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전체성과 개성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결합이다. 사랑으로 인간은 고독감과 고립감을 극복하고 각자 자신의 특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전체성을 잃지 않는다. 사랑에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서도 둘로 존재할 수 있다는 역설이 일어난다. 어느 한쪽의 개성을 몰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합일에 이르는 것을 성숙한 사랑으로 본 것이다. 독립적이면서 타인과 합일한다는 모순된 현상이 바로 프롬이 말하는 사랑이다. 프롬은 보답이나 답례를 기대하거나 나르시시즘이 반영된 행위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으로 볼 수 없다고 부정했다.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주는 것의 중요성을 반복하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준다는 것일까? 그는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물론 그가 말하는 생명은 목숨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거나 목숨을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신 속에 살아 숨쉬는 것, 즉 자신의 기쁨, 관심, 이해, 지식, 유머, 슬픔 등 자신의 살아있는 표현과 현실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한다. 사랑에서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물건이 아니다. 사랑은 주는 행위로 무언가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 무언가가 또한 사랑이다. 준다라는 행위는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며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이다. 많은 이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상대를 찾는다. 이는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프롬은 주는 것에 이어 모든 형태의 사랑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능동적 성질을 설명했다. 능동적 성질이란 배려, 책임, 존중, 지식, 즉 이해, 이 네 가지를 말한다. 배려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을 이해하는 것, 즉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는 것이다. 배려가 없다면 인간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만일 어떤 여성이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꽃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 책임이란 다른 사람이 겉으로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무언가를 요구할 때 나의 반응이다.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타인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다. 세 번째는 존중이다.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치켜 세우거나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독립된 한 명의 인간이며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이 인간으로서 성장하길 바라는 동시에 상대도 인간으로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존중이다. 상대를 자기 방식대로 변화시키려 하거나 조종하려는 사람은 존중을 모르는 것이다. 네 번째는 지식, 즉 이해이다. 심리학에서는 타인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기 때문이다.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 인간의 내면이나 사고 회로에는 반드시 보편적인 것이 존재한다. 따라서 타인을 깊이 알면 자신을 아는 것이며 인류를 이해하게 된다. 이는 최종적으로 인간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사랑의 기원은 모성애다. 모성애는 엄마가 자녀에게 주는 일방적인 애정이다. 자녀는 아직 스스로 사랑할 줄 모른다.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어머니는 우리를 탄생시킨 집이다. 자연이고 대지이고 대양이다. 아버지는 이러한 자연적 고향, 즉 가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버지는 인간 존재의 다른 극, 즉 사상, 인공물, 법과 질서, 규율, 여행과 모험의 세계를 나타낸다. 아버지는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세계로 들어서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한 줄로 요약하면 엄마는 자연을, 아빠는 사회를 나타낸다. 모성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배려와 책임으로 자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식에게 삶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약속의 땅이 나온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이상향이다. 프롬에 따르면 젖과 꿀은 모성애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한다. 젖은 사랑의 첫 번째 측면으로 보호와 긍정을 상징한다. 꿀은 인생의 달콤함, 삶에 대한 사랑, 살아있다는 행복감을 상징한다. 젖을 준다는 것은 애정으로 자식을 키운다는 의미다. 좋은 엄마는 자식에게 젖을 줄 수 있다. 그런데 프롬은 꿀을 줄 수 있는 엄마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꿀을 줄 수 있으려면 엄마가 행복해야 한다. 모성애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을 바란다는 것이다. 자식은 일정 시기가 되면 엄마 품을 떠난다. 이것이 모성애와 사랑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사랑은 행복한 관계를 구축하면 죽을 때까지 쭉 이어진다. 반면 모성애는 자식의 독립, 즉 자식과의 분리를 바란다. 프롬은 이때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엄마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 판가름 난다고 말했다. 프롬이 언급한 사랑은 남녀간, 즉 이성애다. 이성애가 모성애나 형제애와 다른 점은 섹스를 동반한다는 것이다. 이성애는 다른 사람과 완벽하게 융합하고 싶다, 하나가 되고 싶다는 강한 바람이다. 사랑이 성욕을 자극하고 부추기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서로를 원할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의지에 기반을 둔 행위여야 한다. 사랑이란 결단이고 판단이고 약속이다라고 프롬은 단언했다. 프로이트는 19세기적 사고관이 강한 인물이다. 19세기 서양에서는 종교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근대 과학이 발달하며 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한 영향 속에서 프로이트는 변화하는 인간의 심리 구조를 자연과학, 생물학 및 역학의 근거에서 바라보려고 했다. 동물은 모두 호흡을 통해 산소를 마시고 음식을 섭취한다. 흡수된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어 삶의 동력을 얻는다. 이 에너지가 인간의 마음도 움직이므로 프로이트는 마음의 활동에도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가상의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불렀다. 리비도는 라틴어로 강한 욕구를 뜻한다. 이 에너지의 원천, 즉 리비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욕동이다. 이는 동물의 본능에 상응하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성욕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했다. 성욕이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가늠한 것이다. 프로이트를 이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을 뭐든지 섹스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외설적 과학자라고 떠올리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도 만년에는 리비도를 성에너지라기보다 생의 전반적인 에너지라고 말했다. 프로이트가 젊은 시절 성욕을 강조한 데는 시대적 원인이 있었다. 19세기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적인 측면이 강하게 억압된 시대였다. 누군가는 목소리를 높여 성욕의 중요성을 호소해야만 했다. 그 누군가가 프로이트였을 뿐이다. 프로이트는 리비도의 에너지는 유한해서 이를 타인에게 다 주면 정작 자신에게 줄 에너지가 없고 반대로 자신에게 다 주면 타인에게 줄 에너지가 없다고 했다.
타자애와 자기애는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며 이를 나르시시즘이라고 했다. 그가 보는 나르시시즘은 자기애가 충만한 일종의 병이었다. 그러나 프롬에 따르면 이기주의와 자기애는 정반대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결과가 이기주의로 치달아 드러나는 것이다. 프롬은 이기적인 사람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반면 비이기적인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입버릇처럼 나는 아무래도 좋아,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라고 말하며 자신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프롬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보호하는 엄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런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해 자식을 감싸고 도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반동형성이라는 심리 메커니즘이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와 이상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프롬의 스승인 프로이트는 효도하는 자식을 경계하라 라는 말을 남겼다. 부모를 증오하는 자식은 그 감정을 억누르고 정반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척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억눌렀던 감정은 반드시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사랑할 수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현대인은 과거에 비해 훨씬 자유롭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잘 알다시피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한 것이 1863년의 일이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이다. 그렇다면 자유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프랑스 혁명이 가져다준 근대화로부터 왔다. 그전까지만 해도 왕과 귀족, 교회가 사회를 지배했는데 근대화가 진행되며 일반 시민에게도 자유가 주어졌다. 또한 산업혁명에 의한 생산력 향상도 자유를 가져다줬다. 현대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물질적 풍요다. 불과 100에서 200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가난으로 몸살을 앓았다. 원시시대에도 인류는 항상 굶주렸고 200년 전까지만 해도 풍요롭게 배를 채우는 일은 몹시 드물었다. 자유라는 현대사회의 특징도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 즉 생산력 향상이 가져다 준 것이다. 인간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생산력이다. 동물은 풀이나 열매를 따먹거나 다른 동물을 사냥한다. 풀이나 열매가 없거나 다른 동물이 사라지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물론 과거의 인간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풀이나 열매를 따먹거나 사냥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며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을 만들고 교환을 통해 자신이 직접 만들지 않은 다른 물건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것은 노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은 자본을 소유한 사람, 즉 자본가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 즉 노동자로 나뉘게 되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자본주의가 인간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프롬은 개인은 개성을 잃고 소모적인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인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근대 자본주의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까? 아마도 집단적으로 원활하게 협력하는 사람, 질리지 않고 계속해서 소비하는 사람, 표준화된 취미를 가지고 다른 것의 영향을 쉽게 받아 그 행동을 예측하기 쉬운 사람일 것이다. 또한 자신은 자유롭고 독립된 존재라고 믿으며 어떤 권위나 주의, 양심에 굴복하지 않고 그렇기에 명령에 스스로 따르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동하며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사회라는 기계에 자신을 기꺼이 끼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 현대인은 자기 자신에게서도 동료에게서도 자연으로부터도 소외된다. 현대인은 상품화되어 자기 생명력을 마치 투자와 같다고 생각한다. 투자인 이상 현재의 시장 조건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 인간관계는 본질적으로 소외된 로봇과 같은 관계가 되고 개개인은 집단에 밀착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고 생각도 감정도 행동도 주변과 다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위의 인용문 마지막을 보면 소외라는 개념이 나온다. 소외는 자기 소유였던 것이 자기 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의미이다. 원래 노동은 가장 인간적인 활동이며 인간은 일함으로써 보람을 느낀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없고 자본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 노동자에게 노동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자신의 노동에서 소외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노동 이외의 것에서 보람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인간다움에서도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외된 노동자는 노동 이외의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게 된다고 프롬은 말한다. 오늘날 인간의 행복은 즐기는 데 있다. 즐긴다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는 소비를 말한다. 상품, 영화, 요리, 술, 담배, 인간, 강의, 책, 영화 등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것을 소비한다. 세계는 우리의 소비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물체다. 커다란 사과, 커다란 술병, 커다란 유방이다. 우리는 이런 유방을 빨고 끝이 없는 기대를 품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히 실망한다. 노동자는 이제 노동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에서 행복을 찾게 된 것이다. 더 많은 소비를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한다. 소비하기 위해 노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중에도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기 위해, 고급 외제차를 타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게 뭐가 이상해요? 어느 시대든 그렇지 않았나요? 라며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원래 인간은 노동 그 자체에서 보람을 느꼈다. 지금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노동보다 소비에서 행복을 찾는다. 그래서 사랑도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것에 치우쳐 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인기가 많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역시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자신을 되도록 비싸게 팔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이 상품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에게 가장 큰 쾌락과 만족을 주는 것은 섹스라고 했다. 인간의 가장 강한 욕구는 성욕이며 이것이 만족되었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프롬은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 성적 만족에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려는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 없다. 그러기는커녕 심각한 갈등에 빠지거나 신경증 증상에 시달릴 수 있다. 프롬은 현대사회에서 자주 목격되는 미성숙한 사랑의 예로 마마보이, 마더 콤플렉스에 대해 논했다. 원래 콤플렉스는 복합을 의미한다. 이 개념을 널리 확장시킨 사람은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다. 융은 우리 마음에는 다양한 관념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이미지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이와 비슷한 요소가 가득 차 있다고 했다. 그들 중 몇 개가 서로 합쳐져 콤플렉스, 즉 복합체를 형성하고 이것이 자극받으면 다른 부분보다 더 격렬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작은 가슴 사이즈의 열등감을 느끼는 여성은 유방, 가슴이라는 단어만이 아니라 작다, 빈약하다, 없어 보인다 등 사이즈와 연관되는 다양한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를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민감하게 반응했을 때 나한테 이런 콤플렉스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콤플렉스는 자신이 대개는 무의식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더 콤플렉스가 강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엄마에 대한 애착을 버리거나 끊지 못한다. 엄마에게서 독립하지 못하거나 엄마의 사랑과 칭찬을 계속 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마더 컴플렉스가 강한 남성은 상대 여성이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길 바란다. 마더 컴플렉스가 강한 남성은 그 이전 단계에서 성장이 멈췄기에 사랑받는 것밖에 모르고 스스로 사랑할 줄 모른다. 이런 남성은 일방적으로 상대 여성에게 엄마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므로 만일 여성이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상처받는다. 엄마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보듬기를 좋아하는 아내라면 마더 콤플렉스를 가진 남편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런데 대개의 여성들은 머지않아 질리고 만다.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프롬은 말했다. 믿는다라는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합리적 신앙과 비합리적 신앙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비합리적 신앙이란 불합리한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어떤 인물이나 이념에 대한 믿음이다. 이에 반해서 합리적 신앙이란 자신의 사고나 감정의 경험에 뿌리박고 있는 확신이다. 이는 어떤 것을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탄생하는 확실성과 견고성이다. 프롬에 따르면 종교는 비합리적 신앙에 속한다. 라삐 가문에서 태어난 프롬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 신자였다. 하지만 그는 20대에 유대교를 버렸다. 종교나 정치는 비록 정의롭고 합리적이라도 권력과 연관되면 부패한다고 생각했다. 이후 프롬은 어떤 정당이나 종교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리학과 사회학 연구를 이어갔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합리적 신앙이다. 자기 자신의 사고나 감정의 경험에 뿌리박힌 확신, 즉 다수의 의견이나 권위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독립된 신앙이 갖춰져야 한다.
이는 자기 자신을 굳게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현대 사회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용기를 잃고 자신만의 세계에 틀어박히는 은둔형 외톨이가 늘고 있다. 프롬은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처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전과 안정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념을 가질 수 없다. 사랑받으려면, 그리고 사랑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가치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뛰어넘어 그 가치에 모든 것을 거는 용기 말이다. 타인을 사랑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은 어떤 보증도 없지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프롬은 우리는 의식적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무의식에서는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내가 사랑하면 상대의 마음에서 사랑이 싹틀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자신을 거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에게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마음이 맞지 않아 충돌하거나 어긋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랑을 위해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내 한 발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프롬의 말을 빌리면 사랑은 누구든지 자기 혼자 몸소 겪어야 하는 개인의 경험이다. 성숙한 어른이어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프롬의 말을 되새기면 사랑을 배우고 충분히 성숙한 어른이 된 후에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인간은 사랑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성숙한 인간과 성숙한 사랑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와 같다. 사랑을 경험하며 인간은 성숙해진다. 이를 통해 한 차원 높은 사랑에 다가갈 수 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교제하다 헤어지는 등 실패로 끝날지라도 이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다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행위 자체를 성가시고 귀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사랑의 위대함을 알 수 없다. 심리학 측면에서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행위는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이다. 사랑하면 자신의 깊은 내면까지 자극되고 그 내부 이야기 구조에 변화가 생긴다. 자신이 만든 이야기에만 머물면 성장은 없다. 다른 사람이 등장해야 이야기에 변화가 생기고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 새롭게 보인다. 사랑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은 굳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친구나 가족과 같은 관계에서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은 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관계다. 친구와 교류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지만 사랑과는 다르다. 사랑의 특징은 둘 사이의 관계가 단기간에 급속히 깊어지는 것이다. 관계가 급속히 깊어지므로 불가피하게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빠르게 성장한다. 이는 가족과 친구 사이의 애정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다.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원리와 사랑의 원리는 양립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의 원칙은 교환이다. 내가 이만큼을 주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을 주어야 한다가 교환의 개념이다. 사랑은 어떤 보답이나 답례를 기대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사회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는 양립될 수 없다. 물론 물건과 감정은 별개의 것이다.
두 가지 원리를 분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는 이미 경제를 구심점 삼아 자본주의 사회에 흠뻑 젖어 있다. 머리로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은 답례나 보답을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보상을 기대한다. 프롬이 바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작은 사랑이 아니다.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 점차 확대되어 최종적으로 모든 인류가 커다란 사랑에 둘러싸이는 그런 세계를 이상으로 삼았다. 에리히 프롬은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간은 기껏해야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나누고 일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회적인 본성과 사회적 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합의를 이루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경제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프롬이 바라는 이상향의 사회가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자본주의 사회 구조가 인간에게서 존엄과 사랑을 빼앗는다고 해도 이미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유토피아는 아니었지 않은가. 출구 없는 이 시대에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유감스럽지만 프롬도 그에 대한 답을 독자에게 맡긴 채 사랑의 기술을 끝맺는다. 자본주의에 매몰되어 사는 우리가 지금의 생활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현재의 사회 구조를 크게 바꾸는 것 역시 당장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회 구조는 완벽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를 겪는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면 그에 대한 반동이 반드시 일어난다. 다만 이런 반동의 흐름에 몸을 완전히 맡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사고 정지 상태에 이르고 만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현대사회를 사는 인간의 행동이 인간의 본질이나 사랑의 기쁨과 괴리되어 있다. 현대사회를 근본부터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각하고 그 마음에 조그마한 깨달음이 생겨나면 움직임이 시작되고 이것이 언젠가 사회 변화를 낳는다. 사랑의 위대함을 이해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인간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모든 것은 시작된다. 이런 신념은 진정한 사랑의 세계로 한 발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의 등을 따뜻하게 밀어준다.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은 없다. 위대한 사랑으로 행하는 작은 행동들이 있을 뿐이다. 테레사 수녀.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을 모른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어떤 명리학자 한 분은 인간이 평생 추구하는 것은 돈과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역사에 남은 위인들은 돈과 사랑이 아닌 더 큰 대의와 의미에 헌신한 분들이셨지만 말이죠. 그렇게 보자면 인간은 돈과 사랑 혹은 보람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돈도 원하는 만큼 얻고 사랑도 흡족할 만큼 주고받고 삶의 보람과 의미도 충만한 삶이라면 좋겠지만 인생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성철 스님은 세 가지 병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색병, 재물병, 이름병이라는 것입니다.
여색병은 성욕이나 사랑에 대한 집착을 가리키고 재물병은 돈, 그리고 이름병은 명예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름병이라고 하셨죠. 인간에게는 여러 욕망이 있지만 그 욕망의 끝판왕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추앙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쁜 면으로 보자면 욕망이지만 좋은 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 인생을 뛰어나고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희망과 열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칼도 범죄자가 쓰면 흉기가 되지만 요리사나 의사가 쓰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명예욕도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자신은 물론 주변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지만 그 명예욕의 근본 바탕에 있는 탁월한 삶에 대한 열망을 잘 살리면 자기는 물론 주변도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욕을 위해서 사는 삶이나 탁월한 삶을 위해 사는 삶이나 외양과 형식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은 전혀 딴판입니다. 명예욕을 위해 사는 삶은 행동의 목적이 자신을 향한 찬사와 존경에 있는 것이고 탁월한 삶을 위해 사는 행동의 본질은 탁월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추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때로 부러워하기는 하지만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큰 사랑을 베푼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고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을 고마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을 베푸는 방법은 나를 키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키우고 지혜와 대범함을 키우는 것이 내가 나중에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기반입니다.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지혜롭고 대범하고 강인한 사람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타인을 보고 혹은 도움이 필요한 이 세상을 보고 모른 척 할 수는 없겠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엄마와 자녀만 보아도 그렇죠. 엄마는 자녀에게, 자녀가 엄마에게 줄 수 있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베풀지만 행복한 쪽은 자녀보다 엄마입니다. 반려동물도 그렇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며 지극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인간이지만 반려동물보다 인간이 더 행복합니다. 인간에게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도 있지만 사랑을 베풀 때 더 행복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의 가장 큰 효용은 인간이 마음껏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이 되어준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큰 사랑을 베푼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을 베푼 분량이 가장 적은 사람이겠죠. 큰 사랑을 베풀면 나는 행복해지고 세상은 유익함을 얻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행복의 선순환이고 우주의 순리입니다. 순리를 따라 살면 살기도 쉽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 쪽이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나는 더욱더 행복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나의 삶은 더 탁월해지고 이 세상은 좀 더 나아집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